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치매라는 게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고 또 그만큼 오해도 많은 질환인데요. 맞아요. 좀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경향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의학문헌, 치매, 원인, 진단 및 치료, 발췌 내용을 좀 보면서요. 치매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핵심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만 600만 명 이상, 또 연간 3천억 달러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가족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치매를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아시죠?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이 묶여서 나타나는 거죠. 아, 증후군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치매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 다양한 종류와 원인들, 또 요즘 발전하고 있는 진단 방법이나 치료 전략까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 중심으로 좀 병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치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냥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물론입니다. 핵심은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바로 이겁니다. 후천적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나중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랄까 특정 시간과 장소에 얽힌 경험? 그러니까 일화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 일과 기억이요.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같은 거요? 네, 그런 종류의 기억이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70세가 넘으면 10명 중 1명, 85세 이상에서는 5명 중 1명에서 2명꼴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기억력 저하를 보인다고 하니까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네요. 네, 결코 드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럼 기억력 문제 말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나요? 언어 구사 능력이나 아니면 길 찾기 같은 시공간 능력,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계산 능력, 판단력, 정말 다양한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네. 거기다 더해서 뭐 우울감이나 무관심, 불안감, 아니면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 또 잘못된 믿음, 망상 같은 거요. 아, 정신적인 증상까지. 그렇죠. 그리고 막 초조해하거나 잠을 못 자는 등의 행동 변화, 아니면 성격 자체가 변하기도 하고요. 진행되는 양상도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상태가 확 변하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수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네. 그런데 뭐 뇌손상 후유증처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루이소체 치매, DLB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하루 중에도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변동성을 보이기도 해요. 하루 중에도요. 네. 또 흥미로운 점은 알츠하이머병은 대개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교적 괜찮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다른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 같은 것도 있나요? 미리 알 수 있다면 좀 대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보통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경도인지장애, MCI라고 부르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요? 네, 이때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고 실제로 검사에서도 약간의 저하가 확인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큰 문제 없이 해나가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아, 약간 신호가 오는 단계군요. 그렇죠.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뇌에는 이미 치매 관련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 그런 전임상 단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뇌에는 변화가 있는데 증상은 없다. 네, 이게 앞으로 예방이나 조기 개입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뇌의 변화가 결국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우리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망가지길래 그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마치 뇌 속의 특정 회로가 고장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뇌는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영역들이 서로 연결된 아주 거대한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치매는 특정 유형의 뇌세포 손상이나 아니면 혈관 문제 같은 것들이 이 신경망의 특정 부분을 망가뜨리면서 발생합니다. 아, 치와 정도가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력 문제가 두드러지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엔 뇌의 어느 부분이 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주로 기억 형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안쪽 깊숙한 부분이 있어요. 해마와 그 주변 영역, 이걸 내측 측두엽이라고 하는데요. 해마요? 네, 거기서부터 손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아까 말씀드린 일화 기억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반면에 전두측두엽 치매, FTD, 나 헌팅턴병 같은 경우는 뇌의 앞쪽, 전두엽이나 좀 더 깊은 곳, 피질하 영역에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억력 문제보다는 뭐 충동 조절이 안 된다거나 계획성이 없어지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문제의 시작점이 다르니까 증상도 정말 다르게 나타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뇌의 특정 경로가 손상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영향을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뇌의 앞부분과 깊은 부분을 연결하는 전두엽 선조체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손상되면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 또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이걸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떨어져요. 실행 기능이요? 네. 그리고 충동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 의욕 없이 무감각해지는 무감동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요. 아, 또 감정이나 주의 집중, 기억력 같은 데 관여하는 특정 신경 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나이인가요? 네, 일단 나이가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50세 이후로는 10년마다 치매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니까요. 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그렇죠.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뇌혈관 문제로 인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증 치매가 가장 흔하군요. 그럼 이런 흔한 원인들 말고 좀 주목해야 할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들 중 일부는 치료가 가능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치매인데. 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표 31-1 참조, 예를 들어 특정 비타민, 뭐 B1이나 B12 같은 게 부족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문제, 아니면 신경 매독 같은 특정 감염, 또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뇌 안에 물이 차는 병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나 약물 부작용, 알코올 중독, 심지어는 아주 심한 우울증 같은 것들이 치매와 아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희망적인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흔한 편인가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억장애 클리닉을 찾은 환자 5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19% 정도가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5명 중 1명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23%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역시 치료 가능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와, 생각보다 비율이 꽤 높네요. 그렇죠. 특히 우울증이나 정상압 수두증, 알코올 문제, 약물 부작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별해야 할 중요한 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같다고 해서 무조건 불치병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혹시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드물지만 크로이츠벨트 야콥병 CID처럼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치매도 있고요.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루이소체 치매, DLB, 전두측두엽 치매, FTD 같은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이 각각 다른 종류의 문제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면서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문제 단백질이요? 네, 마치 알츠하이머병에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 것처럼 다른 치매들도 각각 알파시누클레인이나 TDP-43 같은 다른 단백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표 31-2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종류에 따라 병이 달라지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병들 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낮은 교육 수준, 청력 손실을 그냥 방치하는 것,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반복적인 머리 외상 같은 거예요. 아, 그리고 중년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과도한 음주, 흡연, 우울증, 신체 활동 부족, 또 대기 오염 노출 같은 것들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북미나 서유럽에서는 중년기 심혈관 질환 관리가 예전보다 개선되면서 치매 발병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도 보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원인과 위험 요인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렇게 복잡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 건가요? 뭔가 첨단 장비로 딱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하하,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첨단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는 것, 즉 병력 청취입니다. 아, 이야기 듣는 거요? 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진단의 첫걸음이죠. 네. 예를 들어서 기억력 문제가 서서히 시작됐다면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성격 변화나 언어 문제가 먼저 두드러진다면 FTD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또 헛것을 본다거나 시각 환각,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이 있거나 자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움직이는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증상이 있다면 DLB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증상 패턴을 보고 의심하는 거군요.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는 어떤 검사들을 주로 하게 되나요? 네, 병력 청취 후에는 신체 검진과 신경학적 검사를 하는데요. 다른 질병의 증거나 아니면 치매 유형별로 특징적인 신경학적 소견, 예를 들어 특정 반사가 이상하다거나 걸음걸이가 변했다거나 눈 움직임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해야겠죠. 흔히 치매 검사라고 알려진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나 몬트리올 인지평가, 모카 같은 선별 검사도 하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기 진단이나 정확한 유형 감별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 및 실행 능력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세 신경심리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또 우울이나 불안, 망상 같은 정신행동 증상은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진단과 치료계약 수립에 필수적입니다. 검사 종류가 정말 많네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치료 가능한 원인들을 찾아내는 검사도 이 과정에 포함되나요? 아,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결핍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네. 그리고 뇌 영상 검사, 주로 MRI나 CT를 찍어서 뇌종양이나 뇌졸중 흔적, 아니면 뇌수두증 같은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 치매 유형에 따라서 특징적인 뇌 위축 패턴,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해마 부위가 쪼그라드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죠. 아, MRI나 CT로 뇌 구조를 보는 거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뇌 영상 기술이 더 발전해서 뇌 속의 그 문제 단백질까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전인데요. PET라고 하는 특수 영상 검사가 있어요. 페트 검사요? 네, 이걸 통해서 뇌 에너지 대사상태 FDG PET를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 아밀로이드 패티나 타우 단백질, 타우 패티가 뇌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를 선정하는 데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여러 검사들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은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치매 환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게 최우선이군요. 그렇죠. 갑상선 문제나 비타민 부족을 교정하고 또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우울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처럼 현재로서는 완치가 좀 어려운 그런 퇴행성 치매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약 같은 게 있나요? 네, 현재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증상을 좀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다소 늦추는 약물이에요. 증상 완화요? 네, 여기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보충해주는 콜린 에스테라제 억제제 계열 약물, 도네페질 같은 약들이 있고요. 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메만틴이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네. 이 약들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관련 치매에서 인지 기능을 좀 개선하거나 간병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뭔가요? 최근에 나온 신약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던데요. 혹시 그건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최근에는 치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려는 아주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들이 개발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요? 네, 단클론 항체라고 부르는 주사제들인데요. 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도나네맙 같은 약들입니다. 아, 이름들이 좀 어렵네요. 하하, 네, 그렇죠. 이 약들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경도 인지장애, 경증 치매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 안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여주고요. 병의 진행 속도를 약간 늦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정말 획기적인 소식이네요. 그럼 이제 치매 정복이 정말 머지않은 걸까요? 물론 아주 큰 진전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항체 치료제들은 ARI라고 부르는 부작용 위험이 있어요. 뇌가 좀 붓거나 미세한 출혈이 생기는 건데요. 부작용이요? 네, 그래서 아밀로이드 PET 검사 같은 걸로 아밀로이드 병리가 확인된 초기 환자들 중에서 부작용 위험과 치료 효과를 아주 신중하게 따져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특정 유전자, APOE4 유전자형을 가진 분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을 쓰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직 모든 치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그래도 치매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 외에 또 중요한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비약물적 접근이 약물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접근이요? 네. 환자가 최대한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거요. 예를 들어 달력이나 메모 같은 걸 활용해서 기억력 보조 수단을 제공하고 또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또 환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들, 음악 감상이나 가벼운 운동, 옛날 이야기 나누는 과거 회상 같은 거요. 이런 걸 격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간병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간병인 분들 정말 힘드시죠? 네, 간병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와 함께 관련 지원 단체, 알츠하이머 협회 같은 곳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치매라는 게 단순히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가진 복잡한 상태이고 그렇죠. 또 일부는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진단과 치료 모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최신 바이오마커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전인적인 돌봄과 지원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유전적인 요인,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주변 환경 같은 수많은 요소가 얽혀서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미래의 뇌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미래의 뇌건강 관리라.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여러 수정 가능한 위암 요인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각자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이와 함께 치매에 대해 이렇게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